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4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제에 관해서 서점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책을 상당 부분 리딩하면은 저작권에도 상당히 위반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고르고 고른 그런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리딩하고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2페이지, 이 책의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72페이지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내가 이 길제시를 얘기를 하면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이렇게 자꾸 이시만 얘기를 하니까, 길제가 이시만 썼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시 외에도, 이 작품 외에도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가장 뛰어난 시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 한 편의 시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금오산 자락에 은거해 있던 길제를 조선 왕조에서 부른 것은 정종 2년이었다. 1400년이었다. 이해 7월 정종의 동생이면서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이방원은 길제가 경전에 밝고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삼군부를 통해 그를 불렀다. 이방원과 길제는 전 왕조에서 한때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던 사이였다. 이방원은 어느 날 학자들과 더불어 은관 선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길제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방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방원이하고 이성계 아들하고 이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아주 많이 친한 사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방원이 숨어서 사는 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길제를 칭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제는 곧은 사람이다. 내가 일찍이 함께 배웠는데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길제의 성품을 보면은 아주 성품이 곧고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방원이가 했다는 얘기죠. 길제의 곧은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이방원이었지만 낙향한 이래로 그의 근황이 어떤지 상세히 알지 못했다. 마침 선산 출신으로 당시에 정자의 직위에 있던 전가식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한 해 전에 장원 급제한 후 이제 막 관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길제의 선산 생활을 잘 알고 있었다. 길제가 고향 땅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효행을 다하고 있다고 전가식이 말하자 이방원은 기뻐하며 벼슬을 내릴 생각으로 길제를 불렀다. 길제는 올라오라는 전가를 받았지만 상경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은 현지의 관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침내 역마를 타고 개경으로 향했다. 당시 조선은 왕자의 난 때문에 한양의 정세가 어수선해져서 고려의 서울, 즉 개경으로 잠시 천도에 있었다. 길제가 말을 타고 개경에 들어선 것은 그의 나이 48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48세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68세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길제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머리가 허해져야 철이 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48살은 지금에 비하면은 한 68에 해당되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8이면 어느 정도 철들 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38살 때 개경을 떠났으니까 정확히 10년 만에 개경 땅을 다시 밟는 순간이었다. 이 길제가 고려의 도읍지 일을 떠난 것은 38살 때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살에 이제 고려의 도읍지를 떠난 사람이 48살 때 다시 개경 땅을 밟았으니까 꼭 10년 만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그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경 땅을 다시 가본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옛날에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저 경상도 구미에서 경기도 개경까지 올라오면은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말을 타고 올라온다고 해도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먼 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천은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패망한 나라의 돕지 개경의 정취마저 그대로일 리가 없고, 특히 왕조 교체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조가 이때 탄생했으리라. 정확한 이 시가 탄생한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길제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땅을 다시 밟았을 즈음에 이 시가 만들어졌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죠. 이 시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보 태평 연홀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제가 올라오자 정종 임금은 이방원의 건의에 따라 그를 정육품 벼슬인 봉상박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벼슬할 생각이 없었던 길제는 임금에게 감사히 인사를 드리지도 않고 이방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냈다. 제가 옛날에 저하와 더불어 반공에서 시경을 읽었었는데 지금 신을 부른 것은 예정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한테 이제 글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자신과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 같이 공부할 때는 시경을 읽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를 부른 것은 예정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씨 조정에서 급자하여 벼슬하다가 왕씨가 복위하자 곧 고향에 돌아가서 장차 몸을 마치려 하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다, 그 말이죠. 지금 옛일을 기억하고 부르셨으니 제가 올라와서 뵙고 곧 돌아가려는 것이지 벼슬에 종사하는 것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벼슬을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극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제는 이방원이 성경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예정을 잊지 않고 불러준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벼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밝혔다. 신씨 조정에서 벼슬을 했다는 것은 우왕 창왕 시절에 벼슬을 했다는 뜻이고, 왕씨가 복위했다는 것은 공양 왕이 즉위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길제 자신은 우왕 창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창왕의 폐위와 함께 자신이 관직 생활을 끝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이방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길제는 고려시대에 우왕 창왕, 공양왕, 이런 고려시대 왕들을 모셨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려시대 왕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가 또다시 조선시대에 이제 와서 충성을 바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은 하나지 둘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려의 충신이었던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대가 말한 것은 바로 강상이 바꿀 수 없는 도리이니 의리상 뜻을 빼앗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른 것은 나요, 벼슬을 시킨 것은 주상이니 주상께 사면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길제가 굉장히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에 충신하면 길제 말고도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정몽주.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뭐 한세를 누려보세요.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정몽주한테 시를 읊었다고 하잖아요. 만수산 두렁치기 서로 이렇게 얽혀지듯이 우리도 서로 얽혀져서 지난 과거는 생각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얽혀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그 내용의 시를 정몽주한테 이제 보내면서 그러지 말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벼슬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를 읊으면서 이제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몽주가 이제 그 선주교에서 이 이방원이 일파한테 철퇴를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제도 그렇게 이제 고려의 충신이었던 겁니다.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도리이므로 그 도리를 지키려는 뜻을 억지로 꺾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방원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 매우 과감하고 무자비했다. 새 왕조를 여는데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급습해서 죽였고 조선 초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정도전 및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왕위에 올라서도 심지어는 상왕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음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게 이제 이방원이라는 겁니다. 이방원은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원이는 뭐 아주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했다는 거죠. 정몽주, 정도전, 그 다음에 뭐 아주 자기한테 도전이 될 만한 인물들은 아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형제들도 죽였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얼마나 그 악랄하고 과감하게 행동했는가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그 과감하고 아주 악랄하게 행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왕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음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의 처남인 민무질 사형제와 세종의 장인인 시몬도 죽임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길제에게 보인 아량이 한 예이다. 그러니까 왕이란 직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제거해 버렸지만 그러나 왕권에 도전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인물한테는 아주 너그러운 포용력과 아량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얼마나 이 권력 유혹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자기 그 왕의 권력을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앞으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이성계의 뒤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자기가 왕의 직위를 부여받아야 될 텐데 그 자기가 왕의 지위를 부여받는 데 대해서 태클을 건다든가 어떤 뭐 권력의 도전을 걸 사람 이런 사람은 냉정하게 가차없이 제거했지만 그러나 대권의 뜻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대권이죠. 대권의 뜻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한없이 그 온유하고 포용력 있게 접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제도 이런 식이다 그러죠. 길제도 뭐 대권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이방원이가 판단되니까 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주 온화한 그런 그 아량을 베풀었던 겁니다. 신이 본래 한미한 사람으로서 신시 조정에서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이 문화 주소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듣건대 여자에게는 두 남편이 없고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를 놓아 보내 시골로 돌아가게 하여
두 성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이루게 하고 효도로 늙은 어미를 복량하게 하여 여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길제는 임금이 내린 벼슬을 거부했다. 게다가 조선 건국 세력이 강제로 폐위시킨 우왕 창왕의 신하임을 자처하면서 두 성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는 조선의 임금을 임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튿날 정종은 경연에 나가서 권근에게 길제가 절개를 지키고 벼슬하지 않으니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권근에게 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머물기를 청하여 장록을 더해 주어서 뒷사람을 권장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하여도 억지로 가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광무제는 한나라의 어진 임금이지만 엄광이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진실로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절개가 곧고 그것이 그 길제의 뜻이라면은 너무 구태에 강요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길제의 뜻을 존중해서 그냥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엄광은 후한의 광무제와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한 절친한 사이였으나 광무제가 즉위하자 벼슬을 사용하고 은거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군은 광무제와 엄광의 전례를 들어 길제에게 장록을 더 올려주되 그가 끝내 떠나고자 한다면 억지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길제와 같이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높이 받들어야 후세 신하들의 귀감이 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권근은 길제보다 불과 한 살 많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심상 3년을 지냈을 만큼 길제가 존경한 마음의 스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침내 정종은 길제가 선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길제의 뜻이 아주 완곡하니까 나는 벼슬을 안 한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되 길제 너만큼은 내가 세금을 면제해 두고, 이 부역이라는 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길제 너만큼은 내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홍여강은 정종실록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어떤 사람은 신씨가 이미 정통이 아니오 주소가 또한 현달한 관직이 아니니 길제는 마땅히 조선 조정에서 벼슬 해야지 작은 절개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나는 생각하건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 신씨가 비록 거짓 왕이지만 이미 패백을 바쳐 신하가 되었고 주소가 비록 낮은 관직이지만 또한 종사하여 녹을 먹었는데 어떻게 거짓 왕과 낮은 관직이라 해서 신하된 분수를 얼어뜨릴 수 있겠는가. 또 절에는 천지상경이어서 처음 태어날 때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공리에 이끌리고 장록에 얻어져서, 장록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봉급, 국가에서 내려주는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 국가의 복록에 얻어져서 모두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신씨가 망한 지가 오래되고 자손 가운데 의탁할 만한 자도 없는데 길제가 능히 옛 임금을 위해 절의를 지켜 공명을 뜬구름같이 여기고 장록을 헌신짝같이 여겨서 초야에서 몸을 마치려 했으니 또한 충직한 선비라고 하겠다. 망한 나라의 천한 포로의 몸으로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20분을 경과했습니다. 야은 선생 언행 습의 후에는 길제가 이 무렵 썼다고 하는 글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상 박사를 사용하는 글, 다시 사용하는 글, 그 다음에 이제
재상에게 올리는 글이 그것인데 이 글들이 길재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쪽의 편찬자는 이 세 편의 글에 대해서 위 세 편은 선생이 지은 것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후인의 유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선 여기에 실어두고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라면서 특히 두 번째 글은 어함종의 유고에도 실려 있으니 더욱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글, 길재가 썼다고 알려지는 이 세 편의 글을 태상 박사를 사용하는 글, 다시 사용하는 글, 재상에게 올리는 글, 이것이 길재가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설들도 많다고 하는 얘기죠. 이 세 편의 글은 길재의 산가서, 후산가서, 그리고 조선왕정실록에 실려있는 길재의 다른 언급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단호한 어조, 치밀한 논리, 화려한 수사 등을 사용하고 있어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길재의 글 가운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산문은 산가서와 후산가서 두 편뿐이므로 이 두 편만으로 길재 글의 특성을 일본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이 글들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크게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길재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에게 올렸다는 첫 번째 글에는 불사이군의 충절이 잘 드러나 있다. 작자는 남은 일생 기구한 신세로 이미 시골에 물러났는데 은혜가 특별하여 다시 벼슬을 내리셨으나 분수에 넘는 일이라 어찌 함부로 나아가 감당하겠습니까? 라면서 주신 벼슬을 사용하겠으니 허락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작자는 이어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찌 지조를 지켰다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반문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미 전 왕조의 신하가 되어 몸을 바쳤으니 진실로 힘써 그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왕 창왕이 패망하는 때를 당해서는 회급의 왕촉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목숨을 버리지 못했고 새 왕조가 들어선 후에는 주나라의 곡식을 사용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간 백의 숙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명분과 의리가 없어지고 고든 절개조차 굽히게 되었으니 이 미천한 목숨을 죽여서 장차 두 마음을 가진 신하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충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고려 시대의 그 왕들이 죽을 때, 고려가 망할 때, 그때 그 고려의 왕들을 모셨던 신하가 자기도 죽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태 이 미천한 목숨 버리지 못하고 여태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길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재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려 시대의 왕들한테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고려가 멸망하고 왕들이 죽거나 이렇게 잘못될 때 그때 나도 죽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참 이런 그 미천한 목숨을 천박한 목숨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망한 나라의 천한 포로의 몸으로서 어찌 거룩한 조정의 커다란 은택을 입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라건대 해가 밝게 비추고 하늘이 사사롭지 않은 것처럼 신의 변치 않는 충정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빼앗기 어려운 지조를 헤아리시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척은 제 나라 회급 사람으로 연나라가 제 나라를 친 후 예를 갖춰 정중에게 불러서나 나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회급 사람들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숙한 여인은 두 지아비를 갖지 않는다. 의롭지 않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한다. 재상에게 올리는 글에도 조선 왕조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글의 내용으로 봐서 어느 재상이 먼저 그에게 벼슬길에 나오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은 작자가 그 재상에게 보낸 답장이다. 이 글은
500년 만에 훌륭한 임금이 나오시니 어진 사람들이 뽑혀 무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바람이 봄을 따르듯 구름이 용을 따르듯 하며 1000년 만에 황하가 맑아져 자취를 감췄던 사람들이 새가 산을 좋아하듯 고기가 물을 기뻐하듯 합니다. 라고 시작된다. 조선 왕조의 출범을 축하하는 인사치레이다. 이어서 작자는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은 죽음으로 효도하고 신하는 죽음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의 이해를 실천하면서 갖는 포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인을 행하고 변을 당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신하가 지켜야 할 충절을 강조했다. 갑을 섬기다 변절하여 을로 옮겨가면 실로 소와 말에 옷을 입혀놓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밤이 지나 별들의 빛이 희미해져도 장경석만은 반짝이고 나무잎들이 떨어져 산이 비어도 노석만은 늠름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찌 무력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고 어찌 부귀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섬기던 임금이 없어졌는데 어찌 미천한 몸을 아끼겠습니까? 제가 비록 상가의 개이고 망국의 노예로서 천지간 도망갈 곳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깎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 깎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상가의 개처럼 미천한 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충조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을 더럽혀 주서의 벼슬을 했으니 새 나라에서는 몸을 숨겨 한가로이 나무꾼들과 포타여 푸른 들에서 생애를 보내면서 흰갈매기에 신세를 붙일까 합니다. 큰 나라가 세상을 건져 만물이 다시 새로워졌으니 고래의 도망한 신하는 한 번 죽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외로운 발자취를 후대에 남겨 아첨하는 비불들을 꾸짖으며 비록 만국의 천한 포로일망정 새로운 기풍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벼슬을 사직함으로써 후대에 내가 본받을 그런 선례를 남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벼슬을 내린다고 그 벼슬을 고맙습니다 하고 흠뻑 벼슬을 받고 이러기만 한다면은 후대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 나는 후대의 귀감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정절을 지키면서 시골에 가서 그냥 늙어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돌이 어찌 태산의 보탬이 되겠으며 한 잔의 물이 어찌 긴 강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간 곳에 녹아주신다면 피눈물로 허물을 뉘우치겠으나 하나의 돌이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돌이 어떻게 태산을 이루겠습니까? 한 잔의 물이 어떻게 강과 바다를 이루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한 몸, 길재 내 한 몸이 벼슬을 덥석 받고 출세를 해가지고 한다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길재의 충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길재는 굉장히 고려의 충신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오선 자락에서 길재는 옛 친구에게 만국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말대로 통곡하면서 쓴 편지로서 고려의 만국에 대한 슬픔이 절절히 묻어나는 글이다. 훗날 이황이 길재의 고향인 선산의 봉계를 찾은 적이 있다. 서울의 성균관에 유학했다가 예안으로 돌아간다는 길이었다. 귀향길에 권벌과 함께 여주를 지나다 김안국을 방문한 후 그는 문경세제를 넘어 곧장 예안의 집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선산을 들렀던 것이다. 훗날 조선 유학사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33세의 젊은 학도 이황은
봉계 마을에 세워진 길제의 정렬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퇴계가 이왕이지 지금 내가 뭐라도 헷갈리고 잘못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왕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대학자. 그래서 그 이왕이 그 봉계 마을에 세워진 길제의 이 정렬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읊은 겁니다. 아침에 낙동강을 지나노라니 강물은 굽이굽이 끝이 없네. 한낮에 멈춰서 금오산 바라보니 숲속 나무들 얼기설기 울창하네. 맑은 물은 두터운 땅을 꿰뚫었고 가파른 벼랑은 높은 하늘에 솟았네. 봉계라는 이름의 마을이 산과 물 사이에 있네. 선생께서 그 속에 숨어 사셨으니 조정에서 정렬을 세워 표창하였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과 깊은 계곡 그런 산골에 숨어서 길제 선생이 사셨으니 얼마나 길제 선생이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렬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료문과 흡사한 겁니다. 그 전에 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랜 세월간 절개를 지키면서 이렇게 모셨다. 이러면 시부모를 모셨다 하면 이 연료문을 세워주잖아요. 그런 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이제 길제를 위해서 연료문 비슷한 걸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길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대의를 꺾을 수 없었으니 어찌 세상을 저버렸다고 하리요. 천년 전 엄자릉의 기풍이 다시금 이 땅을 울렸다네. 나라를 부지하지는 못했으나 고든 절개 영원히 굳건하네. 장부는 큰 절개를 귀히 여겨야 하거늘 평생도록 알기 어렵네. 아, 그대 세상 사람들이여, 부디 높은 벼슬일랑 사랑하지 말게나. 얼마나 길제가 이렇게 절개가 깊은 인물이었는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이 길제라는 인물은 명분을 위해서 이 가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벼슬을도 다 거부했다 이런 겁니다. 명분. 그러니까 이 사나이는 명분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제에 관해서 시를 읊으면서 이황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대 세상 사람들이요, 부디 높은 벼슬일랑 사랑하지 말게나. 세상 사람들 길제를 본받아서 높은 벼슬을 하려고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제는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 문집에 수록된 것으로 보자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이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이 아닙니다.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딩한 거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는 부유했다 그래요.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잖아요. 경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라벌이라고 했거든요. 이 신라 시대 서라벌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5,000년 가난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신라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고려 시대에서부터 이제 조선 때까지 오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시를, 풍류가 넘치는 시를 많이 읊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향가에 또 이런 뭐 시가 있잖아요. 향가라고 하는데, 향가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가요 노랫말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향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진리가 부른 뭐 사랑의 미로요. 이게 가사가 좋잖아요. 가사가 아주 시적입니다. 그 최진리가 부른 사랑의 미로 같은 걸 보면은 가요, 근데 가사가 아주 시적입니다.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뭐 이런 아주 시적인 그런 가사인데 그런 식이죠. 향가라는 게 이제 그런 가요나 가사나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래요.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가요 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고려 시대에도 고려 향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향가들을 보면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 고려 향가들에 대해서 배운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뭐 다래랑 머루랑 먹고 뭐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뭐 이런 그 고려 시대의 향가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루랑 다래랑 먹고 뭐 이렇게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그러니까 그 얄라리라는 건 말이죠. 얄라리라는 건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뜻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노래의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이 된 거죠.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우리나라에 뭐 아리랑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아리랑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닌데 노래에 이렇게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향가도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아마 작자미상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재가 쓴 시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길재가 쓴 시로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그 고려 향가 같은 거는 작자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그냥 작자미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뭐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뭐 이런 향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 그렇게 가난하던 세월을 살면서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아주 향가, 시 이런 데에 몰두했다. 이렇게 아주 문학적인 데, 이렇게 서정적인 데에 몰두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길재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 인간 탐구는 언제나 끝날는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내가 인간 탐구의 영상을 별로 올리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빴어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 탐구 말고 또 방랑인생이라는 걸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이 이 더위가 이제 다 갔잖아요. 더위가 다 가고 날이 선선해지다 보니까 여러 곳을 이제 촬영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탐구를 소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추운 때가 다가옵니다.
그 추운 때가 다가오면 또 방랑 인생을 촬영을 못하죠. 아주 그러니까 극한기, 혹서기, 혹한기, 혹서기에는 이 촬영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더울 때, 굉장히 추울 때 이런 데는 촬영을 외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제 주말에 방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나니까 인간 탐구에만 이제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한 번 촬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강원도 정선, 이 여러분들 강원도 정선이 말이죠. 이 촬영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도 그렇게 뭐 추운 때가 아니니까 11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강원도 정선에 가서 방랑 인생을 촬영하고 12월 달서부터는 촬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정선에 가서 촬영을 한 것이 2023년도 마지막 촬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간 탐구만 또 겨우 내내 이제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굉장히 내가 요즘에 바빴어요. 내가 또 내 개인적인 지금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는데 아직도 뭐 1시간이 되려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요 이 지금 하는 인터넷 그다음에 그 휴대폰 이런 걸 전부 어디서 했냐면 어느 통신사와 했느냐면은 KT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KT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그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KT를 앞으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마 며칠만 있으면 해지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해지는 안 한 상태인데 일단 내가 그 LG U 플러스에다가 모든 걸 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뭐 LG U 플러스 인터넷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LG U 플러스 선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제 KT를 해지하는 겁니다. 내가 KT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KT를 사용했냐면은 이 인터넷을 10년 동안 KT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내가. 이제는 KT를 떠날 때가 된 거죠. 너무나 오래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 뭐 이상이 없으면은 떠나질 않죠. 왜 내가 KT를 이별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지금 내가 1기가 인터넷을 하고 있단 말이죠. 1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속도 측정을 하면 속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보면은 1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보통 한 700-800메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속도가.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속도가 나왔다가 또 저하가 돼요. 어느 시점 가면 또 속도가 저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100메가 인터넷이라고 있었잖아요. 100메가 인터넷은 인터넷 그 속도가 얼마나 측정이 되냐면은 한 93메가 그 정도로 93메가로 측정이 돼도 아주 잘 되는 거고 한 80메가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속도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이 메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속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촬영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꼭 뭐 그냥 서핑이나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를 시청한다든가 라미안 유튜브를 시청한다든가 내가 또 촬영한 유튜브에 올릴 때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봅니다. 측정해 보고 그렇게 속도가 저하가 됐으면은 그 인터넷 그 와이파이 모뎀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선을 뺐다가 이렇게 선을 뺐다가 한 2, 3초 있다가 다시 끼웁니다. 그리고서 속도를 측정해 보면요. 속도가 제대로 나와요. 속도가 제대로 이제 기가급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한 뭐 700-800메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속도가 또 저하가 돼요. 90, 80메가 이렇게 속도가 또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선을 뺐다가 끼웠다가 그럼 또다시 속도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KT를 이제 과감하게 이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KT를 과감히 결별을 하고 모두 다 LG U 플러스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인터넷,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게 뭐 또 인터넷 전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070으로 나가는 번호 있잖아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 그게 인터넷 전화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그 다음에 070 인터넷 전화. 이 세 가지를 LG U 플러스로 옮기는 겁니다. 나는 그 TV는 시청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시청하니까 TV는 뭐 시청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TV는 시청하지 않는데 하여튼 세 가지를 LG U 플러스로 옮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그럼 여보시오. KT 말고도 SK도 있잖아. SK도 있는데 SK로 가지. 왜 그 LG U 플러스로 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말이죠. 인터넷 내가 초창기부터 인터넷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인터넷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 전화 모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 뒤에다가 이렇게 이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터넷이 있었어요. 전화 모뎀 인터넷. 근데 그게 얼마나 접속하는데 오래 걸리냐면은 한 두 군데 서핑을 하다 보면 한 두 군데 그 홈페이지를 돌아다녀 보면은 한나절이 후딱 갑니다. 4-5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때 지금 말하면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내가 인터넷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아주 내가 초창기부터 인터넷을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 뭐가 그렇게 전화 모뎀 인터넷을 할 당시에 뭐가 유행했었냐면은 그렇게 인터넷이 느렸다고. 홈페이지 한 2-3군데를 돌아다니면은 한나절이 훅뚝 지나간다 이거야. 그렇게 인터넷이 느리니까 인터넷은 못하고 그때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은 그 PC통신. PC통신이라는 게 그거잖아. 이 자판기 쳐가지고 텍스트를 주고받는 거. 텍스트는 여러분들 그 지금의 유튜브처럼 동영상은 그 데이터 그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동영상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데이터 텍스트 파일은요. 그 파일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일 크기가 작으니까 전화 모뎀을 하면서 전화 모뎀 그렇게 느린 시절에도 뭐 속도와 상관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인터넷을 했는데 그렇게 그 PC 통신이 유행하던 시절에 뭐를 했었냐면은 그때는 KT라고 안 하고 한국통신이라고 해서 한국 전자통신인지 하여튼 그랬거든. 지금은 KT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그 한국통신에서는 이제 하이텔이라는 PC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데이콤이라고 있었습니다. 데이콤에서는 이제 천리안이라는 그 PC통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말고 또 어느 PC통신이 있었냐면은 뭐 유니텔, 그다음에 뭐 나우누리 뭐 이런 PC통신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어느 PC통신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했었냐면 데이콤에 가입해가지고 데이콤에서 하는 그 천리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근데 그 데이콤 천리안을 누가 인수를 했냐면은 지금의 LG U 플러스가 데이콤 천리안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PC통신을 하던 그 데이콤 천리안이
지금의 U 플러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U 플러스라는 게 LG U 플러스가 말이죠. 그런 그 추억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 대콤에서 천리안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추억을 따라서 간 겁니다. 내가. 근데 앞으로 이제 그 LG U 플러스 그거를 또 한동안 열심히 사용해야죠. 근데 LG U 플러스는 아마 그 속도가 저하되지 않으리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U 플러스는 그 속도가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KT는 최단점이 그거야. 최고 단점이 이 속도가 적고 속도 저하가 생겨요. 야, 이거 이제 KT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LG U 플러스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길제는 완전히 끝냅니다. 끝내고 오늘 또 한 번 더 녹화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재미난 얘기가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길제는 좌우지간에 이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1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